찬성 측 첫 번째 발표자 박대현입니다. 저희 첫 번째 의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장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축복의 기술로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저희의 주장을 명확히 하고자 인공지능의 정의와 논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각, 추론, 학습 능력 등을 컴퓨터로 구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논의의 명확성을 위해 저희는 저희가 논하는 인공지능의 범위를 현재와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논하는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보통 SF 공상 영화에 미래의 인간을 뛰어넘어서 인간을 지배하는 초인공지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 단계의 인공지능은 학습이 된 특정 종목에서만 뛰어날 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거나 작동시키는 자아를 가지지 않으며, 특히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거나 굉장히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인공지능이 인간과 대등하려면 인간의 뇌를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뇌에서 어느 부분이 자아, 즉 자의식을 형성하는지조차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실현 가능성이 모호한 자의식이 있는 인공지능인 강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보다 실체가 있고 현재 논의가 가능한 약인공지능을 기본 전제로 논하고자 합니다. 올해 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으로 재조명된 인공지능의 역할은 무궁무진합니다. IBM의 닥터 왓슨은 인간 의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질병을 진단합니다. 총 60만 건의 진단서, 200만 쪽의 전문 서적, 150만 명의 환자의 기록을 기반으로 병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LA타임스의 퀘이크봇은 지진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실시간으로 지진 기사를 작성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페이스북을 사용할 때 자동 얼굴 인식 기술이나 구글의 검색 엔진 시스템, 스팸 메일 걸러내기 기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무인 자동차, 드론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한 산업들입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알파고와의 대국이 열리기 직전 개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대국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승자는 결국 인간입니다. 인간은 컴퓨터를 포함해서 다양한 도구와 기계를 만들어 활용하였고 자신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그 도구와 기계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결국 미래의 인공지능은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의 도입은 지금까지의 산업혁명이 그래왔듯이 물론 다소의 진통을 동반하겠지만 인간 삶을 크게 풍요롭게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의 생존과 편리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은 더 이상 생산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표현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하루 12시간을 방직 공장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PC방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은 방직 기계를 부수고 일자리를 되찾자는 러다이트 운동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결론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은 의식주와 생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저의 첫 번째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뒤에 의사조사 실시해 주세요. 다음 씨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물론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주신 알파고나 왓슨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과 IBM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글과 IBM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대기업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과 IBM 같은 대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함으로써 그 회사들이 더 발달한다면 그곳에서 뒤처지는, 그러니까 나라의 문제로도 확대가 될 수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발전이 되겠지만. 네, 그런 문제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중소회사들이 밀려나면서 AI가 혹시 그 사회권자들의 특권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이제 양극화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술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큰 이제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사회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양극화의 문제는 이제 결국 내가 이게 생존에 필요한 문제인가, 이 내가 재화들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양극화로 인한 생존의 문제가 우리 삶에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양극화의 문제가 충분히 거버넌스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커피 같은 경우도 커피 공정무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커피 공정무역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커피 회사들이 이제 커피를 생산하는데 노동하는 분들의 노동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굉장히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있는 부분인데 훨씬 더 큰 이득을 낼 수 있는 AI 산업이라면 강대국들이 이익을 차지할 확률이 높아지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득권층이 오히려 그 거버넌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층민의 생활을 낫게 해준다기보다 그들의 생활을 더 그들이 편리한 대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거버넌스 시스템은 이제 그 형평성의 문제를 거버넌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쪽이 점점 기득권이 되고 사회 양극화가 강화되겠지만, 이제 그 형평성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한다면, 즉 형평성에 대해서 관리를 충분히 하고 이제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을 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생산성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가장 높은 거 이상으로 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형평성에 대한 거버넌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자, 반대쪽 첫 번째 인문장 읽어주세요. 띄우긴 하네. 자, 뒤에 글 잘 보이시나요? 네, 뭐 열심히 보겠습니다. 자, 김도영 씨입니다. 반대쪽 첫 번째 인문장. 말하기 전에 잠깐 그 정의는 우리가 오늘 얘기는 안 하는데 참조를 위해서 잠깐 다뤘습니다. 근데 찬성 측에서 감사하게도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서 오늘 풍부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이구. 다시 표시 안 해요. 네, 큐. 안녕하세요.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반대측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모두에게서 빛과 그림자가 존재하며 이 그림자 때문에 인공지능은 결코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우리 하부들에게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공지능의 그림자 두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근거로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오스본과 프로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현존하는 사무직 노동자 중 약 50%가 20년 내에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가지의 직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직업을 토대로 봤을 때 단순한 노동뿐만이 아닌 회계사나 경제학자 같은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적 노동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써놨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이런 지적 노동에 잘 알 수 있는 점은 앞서 삼성 측에서도 얘기를 해줬던 왓슨의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1호분에 진출한 인공지능 왓슨은 암 진단율이 현재 96%에 달합니다. 이 정확도는 현재 이미 인간 의사들의 암 진단율의 정확도를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물론 왓슨 하나만 봤을 때는 이것이 인류에게 혜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왓슨과 이런 학자들의 예측과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봤을 때 인공지능은 일자리에서 더 이상 보조자의 역할이 아닌
일자리의 주인이 되는 모습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이렇게 주인의 모습을 일자리에서 주인을 차지하게 된다면 소수의 인공지능 관련 직종업자들이 거대한 부를 독차지하게 돼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의 격차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근거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미국의 대형 마켓인 타겟의 예시입니다. 한 미국의 가정에 미성년자 소녀에게 출산 전용 물품의 할인 쿠폰이 도착합니다. 이것을 본 아버지는 분노하여 이것을 보낸 매장인 타겟으로 당장 달려가게 되고 항의를 하지만 이 아버지가 알게 된 사실은 딸이 임신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타겟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딸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였고 그로 인해 이 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가족보다 더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인공지능이 물론 우리에게 빠르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은 존재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사생활을 강하게 침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구글의 새로 나온 메신저인 알로를 예시로 들려고 합니다. 이 어플은 지난 9월 달에 나와 현재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기 어플입니다. 하지만 이 어플의 특정 기능 때문에 이곳에 보이는 특정 기능 때문에 최근 사생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 명의 사용자가 대화를 합니다. 사용자 A가 사용자 B에게 메신저로 글을 보냅니다. 이때 인공지능은 이 글을 분석하여 B의 답장을 예측합니다. 이미 인공지능이 이 둘의 사생활의 사적 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B에게 A에 대한 답장을 미리 예측해서 선택지를 주어주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서 여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화에 편리성을 준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사적인 대화가 모든 인공지능에 보완되고 우리의 대화 패턴이 분석되는 참으로 찜찜한 기술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로 봤을 때 사생활 문제가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더욱더 전례 없이 심각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그림자가 빛에 가려지지 않을 만큼 절대로 작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인공지능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자, 김주영 씨. 자, 반대쪽 첫 번째 문제 교차조사 해주세요. 자, 교차조사는 우리 양유성 씨가 해주고 있군요. 네, 그러면 교차조사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그림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 대체가 그래서 이제 직업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들이 그 직업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지금 없어진다기보다는 이제 그 직업을 인공지능이 차지한다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그 맥킨지에 따르면은 맥킨지의 조사에 따르면 45%의 직업들이 자동화가 가능하지만 5%의 직업들만 완벽히 자동화 가능하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앞서 마지막에 말했던 게 인공지능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그를 보조하는 역할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네, 그 부분에 있어 완전히 자동화되지 않더라도 기계가 일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몰라백의 역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예. 자료 조사를 일단 많이 해서 예, 몰라백의 역설이 그 기계가 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은 인간이 쉽게 할 수 있고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은 기계가 쉽게 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몰라백의 역설에 대해서 그 기계가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인간만이 다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지금 생각하기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창의적, 감성적인 부분은 인간만이 다룰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에는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화가나 뭐 성악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 화가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대체로 그 창조가 아닌 그 그림을 복제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저는 알파고에게서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바둑이라는 부분은 단순한 놀이랑 도구가 아닌
그 무수히 많은 판 위에서 철학적인 수를 두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철학적인 이런 바둑에서 이세돌 구다를 능가한 알파고를 봤을 때 우리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발전했을 때 감정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찬성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박도섭입니다. 박도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예쁘게 입고 왔죠? 자, 큐. 안녕하세요. 찬성 측 두 번째 일론자 박도서입니다. 저는 강한 인공지능의 개발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Y2K 밀레니엄 버그 기억나십니까? 아마 교수님밖에 기억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2000년이 되는 순간 연도를 뒷 두 자리로만 인식하는 컴퓨터가 이제 99년에서 00년으로 되돌아가면서 오작동할 것이라는 주장에 전 세계가 혼돈에 빠졌었습니다. 사실 컴퓨터는 날짜를 이진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막상 2000년이 되었을 때 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고 별 문제 없이 2000년이 밝아오면서 Y2K 문제는 일종의 해프닝으로 일단락되었지만 저희는 여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 중심적 사고가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기계에게 통제당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데에는 SF 공상 영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러나 픽션은 미래를 배경으로 현재 우리의 정서적 갈등 관계를 재현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약 영화가 실제 미래인 강인공지능의 삶에 대해서 그린다면 관객은 마치 고대인이 우리의 영화, 국제시장 같은 우리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이 별 흥미를 느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소재로 관람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제작사들은 인간이 기계들한테 지배당하는 사회, 인공지능이 인간들을 통제하는 사회에 대해서 그려왔습니다. 실상은 프로그램에는 원초적인 선악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였던 인간은 자기 자신들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구의 수많은 존재들에게 가혹했던 것처럼 자기들보다 똑똑한 인공지능이 자기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가혹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Y2K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는 선악의 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매우 똑똑한 인공지능이 선하고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도록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발을 긍정적 방향으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희망적인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고 개발 방향, 제한되어야 할 것들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인공지능 학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고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비영리 연구단체인 오픈AI가 설립되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아직 강인공지능이 제대로 개발 단계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익에 반하는 의도를 푸는 순간 그 인공지능의 작동을 중지시키는 킬 스위치를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복제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의학적, 사회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혼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연구를 허용해야 할지, 만약에 전 세계적인 단위에서 그걸 어기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전자 복제 기술에 대해서 과학자들과 정치인들은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도출해냈으며 허용되지 않은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구속력을 지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강인공지능의 잠재력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범위에서 얼마나 큰 이익을 줄 수 있을지 일일이 예측하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벗어나 본 적 없던 굴레를 벗김으로써 완전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모두에게 노동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혁명으로 이후 사람들이 정착생활을 하면서 인간 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변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혁명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가 여지껏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인류에게 축복을 내려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자, 인공지능 찬성하는 두 번째 이론자였고, 자, 교차조사 해주세요. 네, 교차조사는 지은 씨가 하겠습니다.
아니군요. 네, 김도현 씨 움직이서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아니었군요. 네, 도영이가 합니다. 네. 짝꿍이죠? 네. 서로 아이 컨택을 안 하고 있어요. 네, 밀레니엄 시대에 과도한 공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하지만 우리의 과도한 공포를 넘어서 가지고서 현재 인공지능으로 상용화된 드론 같은 부분에서도 현재 사고가 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드론이 인공지능을 상용화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약인공지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간인공지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약 인공지능만이 상용화됐기 때문에 약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용화된 모든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들은 약인공지능의 단계입니다. 약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약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드론들을 다 자기가 알아서 항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자기 조작자가 리모컨을 가지고 드론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한 사고들은 결국 조작자의 미숙이 원인인 것이죠. 이건 마치 자동차 사고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조작을 미숙한 사람이 많아서 자동차 사고가 나니까 자동차를 타지 않자고 자동차를 금지하자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오케이, 다음 질문. 앞서 잘 나가기 위한 장치로 개발 방향이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이미 인공지능 분야가 잘 개발된 미국, 영국 등에서는 자신들이 유리하게 개발 방향을 잡기 위해 현재 유엔에서도 국제법 제정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질문 다시 한번 드려주시겠습니까? 미국과 영국, 현재 인공지능이 발달된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런 법을 정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관련 법을 정하기 위해서 현재 그로 인해서 법도 잘 제정되지 않고 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가 유전자 복제 기술의 초창기에도 똑같이 제기됐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처음에도 유전자 복제 기술이 어떤 나라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에게 이익이 되고 어떤 집단에는 가치관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도출되겠느냐 하는 회의적인 이론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수많은 과학자, 연구자들이 결국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잘 작동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있으시죠? 네,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 좋아요. 아까 킬 스위치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맞습니까? 네, 언급했습니다. 그것에 킬 스위치는 물론 스위치를 끄면은 이 인공지능의 그 위험한 부분을 막을 수 있지만 혹시 오작동이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악용할 가능성 때문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킬 스위치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걸 스위치라고 직관적으로 스위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킬 스위치라는 것은 그래서 얘가 위험한 짓을 하니까 스위치를 꺼버려야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자체가 그 스스로 이제 악한 의도를 가지게 되는 순간 그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스위치를 끄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일단 첫째로 없고 오작동의 위험성은 그래서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고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확답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두 사람의 사이는 이따 해결을 하시고. 자, 다음 반대쪽 두 번째 이론자. 김지현 씨.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두 번째 이론자 김지현입니다. 부모를 해치는 자식을 폐륜화라고 합니다. 인류가 낳은 인공지능이 오히려 인류를 해치는 폐륜화가 된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현 씨 말씀대로 아직 구현되지 않은 강한 인공지능보다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 자체로 악한 기술은 없습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좋은 목적이 꼭 좋은 결과를 낳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축복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인류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류의 가능성입니다. 기술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반적인 프로그램보다 인공지능의 오류의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100%의 정확도를 목표로 하지만 사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간의 판단 과정을 모방한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결과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어볼 것은
인간은 실수의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모방한 인공지능이 실수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란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 안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여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테슬라사의 자동차가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하던 중 크게 사고가 나서 총 3명의 운전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인공지능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은 파급력이 너무나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류 가능성이 설마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의 피해가 미미하더라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옷이나 장난감이 아닌 자동차와 같이 인간의 목숨에 직결되는 분야에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금융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2013년 한맥투자증권이라는 증권사에서는 인공지능 자동매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400억 원 가까이 어마어마한 손실이 났고 결국 파산하였습니다. 2013년 예멘에서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인공지능 드론이 오작동하여 결혼식장으로 향하던 차량에 미사일을 날려 공격을 하였고 그 결과 민간인이 36명 죽거나 다쳤습니다. 현재 DMZ에서는 적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사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무기 SGR-1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공지능은 군사 분야에서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열린 인공지능 국제 공동 컨퍼런스에서 스티브 호킹,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까지 1000여 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인공지능 무기가 무분별하게 개발될 경우 테러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아직 개발 중인 기술입니다. 기술은 마치 양날의 검과 같아서 그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의 선악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형태를 보았을 때 그것은 단순히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그 이면에 너무나 많은 위험성이 들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낳은 인공지능은 폐륜화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지현 씨, 수고했고 교차조사 대현 씨.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현 씨. 저희가 이제 들었던 예시 중에서 하나가 예멘 사례였는데 맞습니까? 네. 예멘 사례가 혹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여기 찾아본 바에 의하면 미국 군에서는 그 사고가 난 당시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있다가 미국 당국은 그 민간인 중에 군인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비밀리에 조사에 의하면 그 가족에게 $1,100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저 인공지능의 오류를 덮고 자신들의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막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이게 사실이라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그렇다고 여러 매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공격이었고 분명히 사람의 의도가 개입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작동이 아니라 사람의 의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에 떠나서 이제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공지능의 한계가 인간은 실수의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인간의 감정과 무의식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감정과 무의식을 거기에 더해서 인간만의 사고 작용에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인공지능의 기술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현될지는 모르지만 인공지능의 기술이 기본적으로 딥러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동을 분석해서 하는 거지 인간 뇌에 지금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동일한 스텝을 밟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 행동을 똑같이 모방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행동과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실수라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박해서 말씀드릴 것은 알파고의 그 네 번째 대국에서 보았듯이 알파고는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세돌 씨와의 그 대국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점이 결코 이것은 멀리 내다본 수다라고 볼 수 없을 만큼 큰 실수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준비됐습니다. 자, 다음. 자, 찬성팀 세 번째 입문자.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입문을 맡은 양유성입니다. 저희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 재생산이라는 한계로 인해 인공지능이 인간을 정복할 것이라는 걱정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인간은 지능에 생명이 입혀진 존재입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그저 지능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인류는 단 한 번도 새로운 생명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혹여 미래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자신들보다 지능이 높은 인공지능에 생명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지능 자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체를 가져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체를 지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봐도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AI 선구자인 도쿄대 마스오 유타카 교수가 가정한 상황들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로봇에 관한 상황입니다. 어떤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류를 정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로봇을 생명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남기고 싶다, 늘리고 싶다라는 욕망을 내장해 두죠. 로봇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재생산을 위해 로봇 공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로봇을 생산하려면 우선 로봇의 재료가 될 철이나 반도체가 필요로 합니다. 철은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사와야 하고 이때 돈을 필요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구상의 인류를 통제할 정도의 철을 공급할 수 없다는 점에서 로봇 공장의 설립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물리적 존재가 아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인류를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 스스로 증식할 수 있고 인간을 지배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욕망을 역시 또한 내재합니다. 복사는 간단한 작업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복사와 함께 같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를 계속 변경할 수 있는 킬 스위치 같은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고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행동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거대 프로그램을 시행착오 없이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진화의 과정에서 도태의 압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 환경 변화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생명을 먼저 만든 후에 그 생명에 지능을 내장하는 것입니다. 랜덤적인 요소를 넣어 다양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해두면 지성이 높은 인공지능이 출현하여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출현하고 그것이 지능을 가지는 데까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존재가 출현한 후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하기까지 400만 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세 가지 상황은 유타카 교수가 말한 상황들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간을 정복하는 걱정은 필요 없는 것이라고 그는 결론 내렸습니다. 소수의 매드 사이언티스트에 의해서 인류를 정복하는 인공지능이 나온다는 것은 자기 재생산이라는 구조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유타카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 인공지능은 혁신의 시대를 살게 해줄 인류의 축복입니다. 소수의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인해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걱정이 다가오는 축복에 대한 외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추천 좀 해주세요. 네. 1차 조사는 김지연입니다. 처음에 유타카 교수의 예시를 들면서 물리적인 힘으로서의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뭐가 물리적인 그런 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지능 자체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체가 있어야 그 인류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이제 같은 맥락으로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꼭 물리적인 힘으로만 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만으로도 충분히 이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 물리적 존재가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전에 그 해킹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최근에 한전의 원자력 발전을 해킹을 하여서 큰 피해가 있을 뻔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충분히 물리적인 힘 없이도 큰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네트워크라는 것도 물리적 존재라고 가정을 하고 그 모두를 실체라는 것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킬 스위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만든 구글과 옥스퍼드는 해당 보고서 끝에 앞으로 등장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실제 끄는 것이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람이라고 중단 스위치를 누를 타이밍을 매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그럴 보장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소수의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만약 소수의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대형 국가, 미국과 영국, 중국과 러시아 같은 그런 존재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에서는 아이언맨이라는 휴머노이드 군사용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모릅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있으세요? 그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예. 또 반박을 시간이 반박해주세요. 네. 시간이 모르고? 아이언맨에 대해서 모르고요. 예, 됐습니다. 네, 그럼 됐습니다. 예. 그 전에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박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네, 그 입론 2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매년 강 AI에 대한 그 학회가 열리고 있고 또 그 AI를 규제할 그 시민단체 그 집단도 설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전자 복제라는 역사적 사례도 그 충분히 인간이 그 규제를 통해서 그 인간의 소나기 안에 통제 안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얘기가 자, 마지막 최종 발언에서 녹여내시면 되고, 자, 타구 씨가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양팀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자, 아주 고품격 디베이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양팀도 너무 진지하게 잘 해주고 있고, 자, 정다은 씨입니다. 반대측 마지막 입론자. 반대측 세 번째 입론자 정단우입니다. 영화 허를 아시나요? 영화 속에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맞춤형 친구가 되어 사람과 다름없이 소통을 합니다. 주인공은 그의 인공지능인 사만다의 매력에 푹 빠져 연인 관계까지 맺게 되죠. 그런데 정말 깊은 정서적 관계를 형성했던 그녀는 주인공에게 실은 당신과 그런 것처럼 600여 명의 사람과 연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인공은 큰 충격에 빠지죠. 이 상황을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사만다? 제품 설명서를 외우지 않은 주인공?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 인공지능을 개발한 회사?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의 축복이라고만 하기엔 시기상조입니다. 개발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로 인한 윤리적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윤리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로봇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이고 또 하나는 로봇 자체의 윤리적 판단력입니다. 사람의 윤리를 먼저 봅시다. 안타깝게도 인공지능의 개발은 늘 긍정적인 목적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살인 자동화 로봇이 개발되고 있고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지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섹스돌은 어떻습니까?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놀랍게도 이미 인간에 가까운 상대에게 반응을 해줄 줄 아는 섹스돌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 개발된 기술도 사람의 비윤리성 때문에 얼마든지 악용 및 오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지연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태그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이미 경고를 받은 바 있고 내 동선과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이 유출되면 스토킹 및 더 큰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겠죠. 또한 올해 3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인공지능 채팅 로봇 테이가 출시된 지 하루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는 그 시간 동안 사람들로부터 온갖 인종차별, 음모론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학습해서 스스로
그 발언을 써냈기 때문입니다. 차별 발언을 걸러내는 알고리즘이 태에게 제대로 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봇의 윤리적 판단력의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모프가 제시한 로봇 3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잘 내장돼 있으면 미래에 제2의 태이가 생겨나서 혹여나 멕시칸들, 흑인들, 여성들을 차별하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1번을 보세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해를 당하는 상황에서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인간이 뭔지조차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나 흑인은 인간도 아니다라는 주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조그만 태아가 인간인지 아닌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그것을 판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또한 당장 주변의 인간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아도 지구 어딘가에 있는 다른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계산해서 로봇에게 가르칠 겁니까? 트롤리 딜레마를 생각해 봅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갑자기 승객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급히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때 보통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판단과 승객의 목숨을 서둘러 살려야 된다는 판단의 윤리적 충돌을 어떻게 인지하고 결정 내리게 해야 합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사람조차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윤리적 선택의 기로에 인공지능을 세워도 되느냐는 겁니다. 만약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겁니다. 작년 7월에는 구글 포토의 자동 인식 기능이 흑인의 사진을 고릴라라고 인식하는 바람에 인종차별 논란에 불러일으켰죠. 이렇듯 인공지능의 사소한 실수조차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옥스퍼드 교수이자 트랜스 휴먼 협회장인 닉 보스트롬 교수는 윤리와 도덕 같은 가치들을 정교하게 기계에 가르치는 방법을 준비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들은 인공지능의 밝은 미래를 전망하면서도 그 오용 및 그 문제들에 관련한 윤리적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윤리의 문제에 있어 긴급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찬란한 미래만에 불러올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자,副校長도섭이가 하겠습니다. 네, 큐. 네, 부차조사다 곽도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리적인 문제 판단의 기준이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정의의 개념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의라는 개념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저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의 논의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의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개념으로 명확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의 정의와 지금 시대의 정의가 다르고 지금 시대의 정의와 미래의 정의가 다를 것입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이 잘 발현된 사회라면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등 수많은 변화로 인해서 정의의 개념 역시 바뀌었을 가능성 역시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정의와 윤리를 가지고 미래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들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트롤리카의 문제가 적혀 있는데 바로 이것도 지금은 과연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연구하는 문제가 이제 마이클 샌델 교수에 의해서 공론화 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적절한 프로세스가 도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 현재 윤리에 관해서 이 인공지능 문제를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무의미하다고는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 같은데. 자기가 질문해 자기가. 그리고 네, 두 번째 얘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네, 두 번째 어떤 얘기? 그러니까 트롤리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네, 그래서 저런 그 딜레마의 문제가 결국 어떤 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결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해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준비되는 것이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LAWS라는 자동화 살상 무기가 이미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자동화 살상 무기라는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실제로 이제 개발에 들어간 상태이고 유엔에서도 그 LAWS의 개발에 대한 실질적 금지를 하지 못하고 그저 나라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들자면 환경 오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교토 의정서가 세계적인 회의를 통해서 비준이 됐는데 탄소 배출량 탑 4인 나라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빠짐으로써 의미가 상실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에서는 회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자, 양팀 수고했고.